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아주 작은 소음 하나조차 용납되지 않는 공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계산된 것처럼 느껴지는 곳. 잿빛 벽, 딱딱한 나무 의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겁게 짓누르는 엄숙한 공기. 나는 기자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내 눈에 비친 것은 법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 짜인 연극 무대였다. 모든 것이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였다. 판사가 입장할 때 모두가 기계적으로 일어섰다.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검사와 변호사들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법률 용어를 읊조렸다. 이탈리아의 그 뜨겁고 시끄럽고 때로는 인간적인 혼돈으로 가득 찼던 법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에서는 분노와 슬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폭발하곤 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의 법정은 차갑고 정제된 실험실 같았다.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이 완벽하게 거세된 곳.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천만에. 저건 영혼 없는 의식일 뿐이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열정적인 투쟁이 아니라 그저 정해진 절차를 오류 없이 수행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로봇들의 행렬. 나는 펜을 들어 수첩에 몇 자 끄적였다. 완벽하게 안무된 비극. 잠시 후 증인석에 앉은 한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 감정조차 이 차가운 공간에서는 한낱 미미한 얼룩에 불과해 보였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한 개인의 삶은 얼마나 무력한가. 나는 이미 이 연극의 결말을 알고 있었다. 강자는 승리하고 약자는 패배한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레퍼토리. 문득 회의감이 밀려왔다. 과연 이런 곳에 진정한 정의라는 것이 존재할까? 아니면 정의 역시 가장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패 같은 것일까? 숨을 한 번 고르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레산드로 로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저널리스트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마주했던 제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던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의 법정이 어떻게 저의 오만하고 냉소적인 시선을 산산조각 내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기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가장 뜨거운 인간의 영혼을 마주하게 된 한 이방인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 제 고향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의 태양은 언제나 뜨겁고 사람들은 열정적입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고 시장의 소음은 끊이지 않죠. 저는 그 혼란스럽지만 생기 넘치는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널리스트로서 그 도시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몇 년에 걸쳐 거대 화학기업과 부패한 지역 정치인들 사이의 유착 관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법 폐기물을 아름다운 해안가에 몰래 매립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은 기형으로 태어났고 어부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증거를 모았고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고통을 기록했습니다. 제 기사는 이탈리아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마침내 그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심판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피해자 주민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법정으로 나와 눈물로 진실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기업은 이탈리아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논리로 증거를 오염시키고 증인들을 협박했으며 언론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돈을 노린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아갔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진실을 가리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이 벌이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 피고인 전원 무죄.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고 누군가는 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앉아
텅 빈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의는 죽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제 손끝을 감쌌던 뜨거운 열정,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순진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술에 취해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저는 결국 펜이 돈과 권력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한 편집장님이 어느 날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오래된 책과 잉크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위스키 한 잔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알레산드로, 자네 꼴이 말이 아니군. 저는 대답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이러다간 자네 정말 망가져.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어. 머리를 식히라고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정의가 돈에 팔리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집장님은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국, 서울. 저는 의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서울이요? 갑자기 그곳은 왜? 작은 사건이야.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소송이지. 대기업 건설사가 낡은 동네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려는 모양인데 주민 몇몇이 반대하고 있나 봐. 별것 아니야. 마피아도 없고 정치인들의 비자금도 없어. 그냥 오래된 집 몇 채에 대한 이야기지.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저보고 그런 시시껄렁한 기사를 쓰라고요? 팔레르모에서 거대 악과 싸우던 저한테 고작 동네 재개발 분쟁이나 취재하라고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쩌겠나? 여기서 계속 술이나 마시면서 세상을 비건만 할 텐가? 이건 명령이야. 알레산드로,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가서 바람도 쐬고 머리도 비우고 자네가 믿던 정의가 유럽에 없다면 어쩌면 다른 대륙에는 있을지 누가 아나?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한국, 제가 아는 한국은 K-팝 아이돌과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장뿐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깊이가 없는 나라. 서양의 문화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나라. 고대 로마벌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은 이탈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법의 역사도 철학도 없는 나라. 그런 곳에 가서 제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싫습니다. 차라리 사표를 쓰겠습니다. 마음대로 하게. 하지만 이 업계를 떠나면 자네는 뭘 할 건가? 자네는 글 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놈이야. 이건 징계이자 동시에 자네를 위한 내 마지막 배려다. 선택은 자네 몫이야. 결국 저는 터밀리듯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호기심이나 기대감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오직 굴욕감과 냉소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의 편견, 즉 정의는 어디에나 없으며 특히 저런 신생국가에서는 더욱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편견을 확인하러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상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고 빈틈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표정으로 바쁘게 움직였고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로봇들의 도시 같았죠. 저는 택시를 타고 제가 취재해야 할 그 낡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은별동, 은빛별의 마을이라는 뜻의 서정적인 이름과는 달리 그곳의 첫인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마철루들 사이에 섬처럼 고립된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기와집들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위태롭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곳을 지키겠다고 거대 기업과 맞서 싸운다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무의미한 저항일 뿐.
이곳은 사라지는 것이 마땅했다. 그것이 바로 이 효율적인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 저는 그렇게 제 안에 가득 찬 냉소와 오만함을 무기 삼아 한국에서의 첫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충격과 경이로움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은별동의 시간은 마치 서울의 다른 곳과 분리된 채 흐르는 듯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대신 낡은 기어 지붕 위로 부서지는 햇살과 바람에 닿아 반질반질해진 돌담의 감촉,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를 감쌌다.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내가 감상에 젖을 수 있는 여행자였다면.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가난과 낙후의 상징으로만 보였다.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풍경이 21세기 서울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부조와 나는 수첩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 주민 대표라는 박선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문이라고 하기에도 쑥스러운 삐걱거리는 작은 나무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 것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자그마한 최고의 할머니였다. 그녀가 바로 박선자 씨였다. 누구신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이탈리아에서 하던 버릇대로 약간은 거만한 태도를 숨기지 않고 내 명함을 건넸다. 알레산드로 노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기자입니다. 은별동 재개발 소송건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내 얼굴과 명함을 번갈아 보더니 외외라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멀리서도 오셨네. 이 누추한 곳까지. 어서 들어오세요. 그녀는 나를 좁은 텐마루에 앉히고는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내왔다. 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 따위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 싸움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건설사를 상대로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 직설적인 질문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슬퍼 보이지도 화나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고요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했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기자 양반, 그럼 왜 싸우시는 겁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선택 아닙니까? 새 아파트 좋지요. 따뜻하고 편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키려는 건 낡은 집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당에 장독대들을 둘러보았다. 저 장독들, 내일 모레 80인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또 그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지요. 저 안에는 그냥 간장, 된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동네 골목길 구석구석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자라던 웃음소리, 누군가를 떠나보내던 울음소리, 명절날 음식을 나누던 이웃들의 온기가 모두 스며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지요.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감상적인 헛소리,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낡은 신화, 결국 돈 문제이면서 아닌 척 고상한 이유를 둘러대는 위선. 시칠리아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전통과 명예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탐욕을 포장하던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런 추상적인 가치를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녀가 말한 강민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나는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공익법률센터 희망이라는 간판이 먼지에 덮여 희미했다. 사무실은 온갖 서류 더미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와 커피 믹스 봉지가 뒹굴고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유능한 변호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잠시 후 덥수룩한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가 바로 강민준 변호사였다. 그는 나를 보고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 죄송합니다. 현장 조사 다녀오느라 좀 늦었네요. 알레산드로 로시 기자님 맞으시죠? 그의 모습에서 나는 풋내기 아이디리즘 이상주의를 읽었다. 법의 냉혹한 현실을 아직 겪어보지 못한
정리감에 불타는 순진한 청년. 팔레르모에서라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좌절감에 빠져 변호사를 그만뒀을 타입이었다. 나는 박선자 할머니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입니다. 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어렵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고 건설사 측의 보상안도 법적 기준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항상 종이에 쓰인 조문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이 재판이 단순히 재산권 다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재판입니다. 은별동이 가치는 단순히 오래된 건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공동체의 유대감, 골목길의 역사, 주민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저는 법이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젊은 변호사는 패배할 것이다. 완벽하게, 처참하게. 그는 법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은 철학이나 문학이 아니다. 법은 차가운 논리와 명백한 증거의 영역이다. 보이지 않는 가치 같은 낭만적인 수사는 배심원들의 감성에 호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냉철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특히 이 기계처럼 돌아가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더더욱. 나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변호사님, 그건 법정에서 할 말이 아니라 시 낭송회에서나 할 말 같은데요. 행운을 빕니다. 아주 많이 필요할 테니까요. 나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회색빛 하늘이 나를 맞았다. 나는 기사의 첫 문장을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골리앗에 맞선 다윗. 하지만 21세기의 법정에서 다윗에게는 돌팔매질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예정된 패배에 대한 기록이 될 터였다. 나는 한국의 온 목적, 즉 나의 냉소주의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완벽한 사례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순진한 이상주의자들과 현실 감각 없는 노인들이 벌이는 무모한 싸움, 그리고 그들을 가차없이 짓밟을 거대 자본과 차가운 시스템, 이보다 더 완벽한 구도가 어디 있겠는가. 며칠 후,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왔다. 나는 다시 그 영혼 없는 법정에 기자석에 앉았다. 한쪽에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반대쪽에는 강민준 변호사와 박선자 할머니를 비롯한 몇몇 주민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초라한 행색은 상대편의 화려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이제 이 지루하고 결과가 뻔한 연극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가 기계적으로 일어섰다. 허리를 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속으로 비웃었다. 자, 시작해보시지. 당신들의 완벽하게 안무된 비극을. 하지만 그날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비극이라고 단정했던 그 연극의 무대 위에서 내 평생 가장 경이로운 반전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반전의 첫 번째 막이 아주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곧 내 눈앞에서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재판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갔다. 건설사 측 변호인단은 능수능란했다. 그들은 은별동이 얼마나 낡고 비위생적이며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낙후된 지역 인재를 각종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들의 논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소수의 감상적인 반대로 인해 다수의 편익을 해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발표는 마치 잘 만들어진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처럼 세련되고 설득력이 있었다. 반면 강민준 변호사의 변론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은별동의 역사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과 주민들의 증언에 기댔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공동체의 유대감이나 삶의 터전 같은 단어들은 힘을 잃고 공허하게 흩어졌다.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만 뒤적일 뿐이었고
나는 펜을 놀려 감정에 호소하는 아마추어적인 변론이라고 수첩에 적었다. 모든 것이 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복도로 나온 강민준 변호사와 주민들은 패색이 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고 있었다. 박선자 할머니는 어디선가 가져온 커다란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차를 따라 강 변호사와 다른 주민들에게 일일이 건넸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보자기에 싸온 김밥을 풀었다. 꼬들꼬들한 밥에 단무지와 시금치, 계란만 들어간 소박한 김밥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김밥을 나누어 먹고 차를 마셨다. 나는 그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기이했다. 이탈리아였다면 어땠을까? 분명 고성이 오갔을 것이다.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무능함을 탓하며 삿대질을 했을 테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원망했을 것이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에서는 을의 절망과 분노, 상호 비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힘든 농사일을 끝내고 잠시 새참을 먹는 농부들처럼 묵묵하고 평온했다. 박선자 할머니는 김밥 한 줄을 강 변호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변호사님, 목이 멜 테니 천천히 드셔. 그 목소리에는 변호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아들을 챙기는 어머니의 따뜻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강 변호사는 피곤한 얼굴로 희미하게 웃으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모습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가족 혹은 그보다 더 끈끈한 무언가로 묶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승패를 떠나 이 시련의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다. 나는 수첩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저 고요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들은 자신들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담담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내가 미개하다고 여겼던 감상주의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함께 견뎌온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신뢰. 내가 정이라고만 막연하게 들어왔던 바로 그것의 실체일지도 몰랐다. 처음으로 나는 내 편견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속개되었다. 건설사 측 변호사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지금까지 역사, 추억, 공동체와 같은 실체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감상적인 단어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다툼의 장이지 문학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라는 것은 결국 더 많은 보상금을 얻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나라와 주민들의 가슴에 박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민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강민준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전처럼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낡고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 측 변호인께서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별동이 위치한 지역은 조선시대에 왕실의 백자를 납품하던 사홍원 본원의 가마터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중 하나를 들어 보였다. 그것은 국립중앙박물관 고문서 보관실에서 찾아낸 낡은 지도 사본이었다. 이 지도는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한성부 지도의 일부입니다.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이 지명이 바로 현재의 은별동 일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기소, 즉 사기를 굽는 곳이 있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법정 안에 미세한 술렁임이 일었다. 건설사 측 변호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강 변호사의 충격 요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한 은별동이 토지를 분석한 결과 양질의 고령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고급 백자를 만드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흙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어사 용지에 인쇄된 여러 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진에는 깨진 백자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들은 제가 지난 몇 달간 주민분들의 동의를 얻어 은별동 일대의 집 마당과 텃밭을 파서 직접 수집한 도자기 파편들입니다.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상당수가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제작된 명실 납품용 백자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순간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저 감정에 호소할 줄밖에 모르는 풋내기라고 생각했던 저 젊은 변호사가 이 재판을 위해 수개월 동안 고고학자처럼 땅을 파고 역사학자처럼 고문서를 뒤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아마추어의 열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전문가의 집요함이었다. 강민준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은별동은 그저 낡고 오래된 동네가 아닙니다. 이곳은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주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낡은 집이 아니라 그들의 발밑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역사와 그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이 모든 것을 파묻어 버리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변론이 끝났지만 법정 안의 정적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판사는 처음으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강민준 변호사를 그리고 주민들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는 없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감상적인 헛소리라고 치부했던 박선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강민준 변호사의 집요한 노력을 통해 날카로운 사실이 되어 법정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이었다. 나는 급하게 수첩을 꺼내 이전에 썼던 문장을 지웠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갔다. 그는 시인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철저한 역사가이자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변호사였다. 재판의 향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거대 로펌의 논리는 여전히 견고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재판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시하고 뻔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냉소적인 관찰자였던 내 마음에 아주 오랜만에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중단된 부분부터 즉시 이어서 SH 2부를 완성하겠습니다. 알레산드로가 강민준 변호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의 동기를 이해하게 되고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의 놀라는 내용을 그리겠습니다. 그날의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도저히 그냥 숙소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강민준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은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승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야만 했다. 그의 동기가 궁금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건도 아닌 이 재판에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법원을 나서는 그를 따라잡았다. 그는 수많은 서류 뭉치를 옆구리에 낀 채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재판정에서보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 변호사님, 내 부름에 그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는 나를 보고 약간 놀란 듯했다. 아, 로시 기자님, 오늘 변론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놀랐습니다. 내 칭찬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이 사건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건 공익 변호사가 맡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드는 일처럼 보입니다. 몇 달 동안 땅을 파고 고문서를 뒤지는 건 돈을 많이 받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는 잠시 대답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풋내기 대학생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확신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근처 허름한 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뽀얀 국물이 끓는 뚝배기와 소주 몇 잔이 우리 앞에 놓였다. 그는 소주잔을 채워 내게 건네고는 자신의 잔을 단숨에 비웠다. 크르하는 소리를 내며 그가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일하셨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셨죠.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거래하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내는 바람에 저희 공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의 무게가 느껴졌다. 아버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그저 대기업의 약속만 믿고 엄을 받았을 뿐이죠. 결국 아버지는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지만 똑똑히 봤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비정한 것인지를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법을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겠다고요. 그는 또 한 잔의 소주를 들이켰다. 은별동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제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한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제게 원한 건 거액의 보상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자신들이 살아온 이 터전이 그저 낡고 쓸모없는 곳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하셨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파고 역사를 뒤진 건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라져가는 목소리를 법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이야기에는 어떤 과장이나 영웅심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깊은 공감과 직업에 대한 진지한 수명의식만이 담겨 있었다. 시칠리아에서 내가 만났던 변호사들은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술자들이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달랐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사 같았다. 법이라는 차가운 도구를 사용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려는 사람. 그와의 대화가 끝난 후 나는 혼자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어지러웠다. 나는 그동안 한국을 그리고 서울을 오해하고 있었다. 나는 이 도시를 그저 성공과 속도에만 집착하는 영혼 없는 도시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밑에는 강민준 변호사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취재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재판의 승패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이 싸움의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고 싶어졌다. 나는 은별동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냉소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은 학생의 마음으로 나는 박선자 할머니와 함께 그녀의 장독대 옆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냈던 이야기. 명절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떡을 만들고 음식을 나누어 먹던 이야기. 골목길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한 개인이 시대를 견뎌낸 위대한 역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낡은 집이 아니라 바로 그 기억들이었다. 나는 다른 주민들도 만났다. 평생 은별동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해 온 할아버지. 시집와서 지금까지 6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할머니.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은별동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자 삶 그 자체였다.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다. 어느 날, 한 주민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단 5번도 채 되지 않아 구급차가 골목길 입구에 도착했다. 비좁은 골목길 때문에 구급차가 들어오지 못하자 구급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그들의 응급처치는 전문적이고 일사불란했다. 할아버지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며칠 후 건강하게 퇴원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다. 이탈리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구급차를 부르면 30분 뒤에나 올까 말까 한 곳. 관료주의와 비효율로 가득 찬 시스템에 익숙했던 내게 한국의 앵그비료 시스템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이것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낡고 오래된 동네에 인정 넘치는 공동체와 최첨단의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나라.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였다. 나의 편견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재판을 예정된 패배라고 부를 수 없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발견한 사람들과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사에 담고 싶었다. 단순한 재판 스케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기록을, 그리고 그 기록의 클라이맥스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몇 차례의 공방이 더 오고 간 후, 마침내 최종 변론일이 다가왔다. 법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팽팽했다. 방청석은 은별동 주민들과 취재진, 그리고 건설사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나는 기자석에 앉아 굳은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지난 몇 주간 나는 더 이상 냉소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은별동 주민들의 이야기에 깊이 동화되어 그들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건설사 측 변호사는 마지막까지도 냉철하고 공격적이었다. 그는 강민준 변호사가 제출한 역사적 증거들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추측이라고 폄하하며 개발로 인해 창출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의 변론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왼별동을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지를 느끼게 만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은 과거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도구입니다. 원고 측의 감상적인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강민준 변호사에게로 쏠렸다. 그는 이전처럼 긴장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결연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인께서는 법이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과연 우리의 과거를 모두 지워버린 폐허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앉은 주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주름진 얼굴, 구분 등 투박한 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자식들을 위해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녹아있는 은별동은 단순한 흙과 나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해 온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돈의 논리로만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감쌌다. 그것은 더 이상 변호사의 변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사라져가는 가치들의 존엄을 호소하는 절규에 가까웠다. 건설사가 제시하는 미래, 즉 최첨단 아파트와 편리한 상업시설도 분명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 속에 이분들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개발은 무언가를 얻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될 것인지 그 무게를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민준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법정 안에서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희미한 느낌이 새어나왔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진심은 분명 전달되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 차가운 법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제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바로 재판장 김진호 판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거의 표정 변화가 없던 인물이었다. 나는 그를 시스템의 부속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감정 없이 오직 법 조항과 판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그는 양측의 변론을 모두 들은 뒤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법정 안의 정적은 숨 막힐 듯했다. 모두가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눈을 떴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본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나 역시 내 귀를 의심했다. 현장 검증, 재판장이 직접 은별동에 가보겠다고. 이런 종류의 민사소송에서 특히 최종 변론까지 마친 시점에서 판사가 직접 현장 검증을 나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판사는 책상 위에서 서류와 증거만으로 판단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나의 상식은 완전히 박살났다. 건설사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현장 검증은 이미 절차상. 판사가 그의 말을 선짓으로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본 재판부는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와 피고 측이 주장하는 개발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법정 안에서만 저울질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책상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내가 상상했던 기계적인 시스템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 스스로 건져에서 내려와 현실의 땅을 밟으려는 살아있는 정의의 모습이었다. 며칠 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검은색 법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을 한 김진호 판사가 비서관 몇 명만 대동한 채 은별동을 찾은 것이다. 동네 입구에는 박선자 할머니와 강민준 변호사,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판사를 높은 분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처럼 깍듯하지만 따뜻하게 맞이했다. 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를 따랐다. 판사는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반질반질하게 다른 돌담을 손으로 쓸어보기도 하고 낡은 기와 지붕의 곡선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기도 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보고, 듣고, 느끼는 듯했다. 박선자 할머니가 자신의 집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녀는 팻마루에 앉아 판사에게 마당에 장독대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이야기, 그 장으로 끓인 된장찌개를 먹고 자란 자식들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법정에서의 증언처럼 논리정연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한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판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는 그녀가 내미는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받아 마셨다. 그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보았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1시간 남짓 동네를 둘러본 뒤에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 떠났다. 그의 방문은 은별동에 어떤 희망을 주었을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지금 내 저널리스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 재판은 더 이상 한 동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는 내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쓰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판결 선고일. 법정의 공기는 현장 검증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이전의 긴장감이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오늘의 긴장감은 차라리 경건함에 가까웠다. 은별동 주민들의 얼굴에는 초조함 대신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긴 듯한 비장함이 설해 있었다. 나 역시 수첩을 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끼며 재판장의 등장을 기다렸다. 지난 며칠간 나는 수십 가지의 판결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하지만 그 어떤 시나리오도 내가 곧 목격하게 될 현실만큼 경이롭지는 못했다. 김진호 판사가 법복을 입고 자리에 앉았다.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신중해 보였다. 그는 판결문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본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대진건설이 원고 은별동 주민들에게 제기한 명도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기각?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겼다는 말인가?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강민준 변호사는 두 눈을 질끈 감았고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선자 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건설사 측 변호인단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판결의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보통 이런 경우 판사는 판결 주문을 읽고 간단한 이유를 설명한 뒤 재판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진호 판사는 판결문을 내려놓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법률가로서의 냉철함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전이었다. 본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단지 은별동이 가지는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강민준 변호사께서 증명해 보이신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역사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는 땅 밑에 묻힌 도자기 조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민들을 그리고 건설사 측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4조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법정 전체를 압도하는 철학자의 목소리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존중받고 오랜 시간 동안 형성해온 공동체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은별동 주민들에게 있어 그들의 집과 골목길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그들의 삶의 기록이자 기억의 저장소이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관계의 네트워크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강제로 해체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지를 빼앗는 것을 넘어 그분들의 삶의 기반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히 법 조항을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법의 정신을 인간의 삶 속으로 끌어와 재창조하는 행위였다. 그는 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한국인의 독특한 가치를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연결시켜 법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해낸 것이다. 나는 내가 기계적이라고 조롱했던 한국의 법이 실은 이토록 깊고 따뜻한 인간 중심의 철학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두 번째 반전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판결은 이미 끝났다. 주민들이 승리했다. 보통의 판사라면 여기서 재판을 종결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진호 판사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판결의 승자와 패자를 향해, 아니, 법정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건설사 측 변호인단에게로 향했다.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 역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가치들은 없는지 항상 성찰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패배로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어떻게 하면 개발과 보존이 상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업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주민들에게로 향했다. 마찬가지로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 판결을 완전한 승리라고만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지켜졌지만 은별동이 고립된 섬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역사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이제부터는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법정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법의 역할은 갈등을 종결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다시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법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정의일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터져나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시칠리아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믿었던 정의가 바로 이곳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심판이 아니었다. 이것은 상처받은 모두를 보듬고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려는 위대한 치유의 행위였다.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짝, 짝, 짝. 처음에는 나 혼자였다. 하지만 곧이어 기자석에 다른 기자들이 그리고 방청석에 일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나를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법정 전체를 가득 메우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그것은 한 위대한 판결에 대한 그리고 그 판결이 보여준 살아있는 정의의 정신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경의의 표현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며 손바닥이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박수를 쳤다. 나는 더 이상 이탈리아에서 온 냉소적인 저널리스트 알레산드로 로시가 아니었다. 나는 그 순간 위대한 진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경외감에 떨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법정의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은 후 나는 멍하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그쳤지만 심장의 격렬한 고동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방금 내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이자 깊은 철학이 담긴 한 편의 서사시였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어떤 단어로도 어떤 문장으로도 내가 느낀 경이로움과 감동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써왔던 기사 초고를 떠올렸다. 골리앗에 맞선 다윈, 예정된 패배, 차가운 시스템 속의 무모한 저항, 내 기사를 채우고 있던 모든 냉소적이고 오만한 문장들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겉모습만 보고 내가 가진 좁은 경험과 편견만으로 이 위대한 나라와 사람들을 멋대로 재단하고 조롱했던가.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민준 변호사가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눈가는 아직 붉게 젖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완전한 이해와 공감의 침묵이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왜요? 기자님이야말로 아까 그 박수 정말 감사했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는 정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내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에 주민들이 작은 잔치를 엽니다. 괜찮으시다면 기자님도 오셨으면 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할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었다. 나는 그들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속으로 비웃기까지 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의 눈빛은 당신도 이제 우리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은별동은 작은 축제에 휩싸였다. 동네 공터에는 커다란 솥이 걸렸고 주민들은 저마다 음식을 한 가지씩 해와서 상을 차렸다. 화려한 음식은 없었다. 간 묻힌 나물과 따끈한 두부, 돼지고기 수육과 막걸리 몇 병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풍성하고 따뜻한 자리였다. 박선자 할머니가 막걸리 한 사발을 가득 채워 내게 건넸다. 기자 양반, 고생 많았어. 우리 같은 늙은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줘서 정말 고맙구먼.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할머니는 내 말을 막으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다 알아. 처음엔 누구나 다 그런 법이지.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마음이 통했다는 거 아니겠소. 자, 어서 한 잔 받으시게. 나는 그녀가 따라주는 막걸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시원하고 달큼한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던 정의 맛일까?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따뜻함. 나는 그 맛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나는 주민들 사이에 섞여 함께 웃고 떠들고 막걸리를 마셨다. 한쪽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어설픈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김진호 판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축하하는 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힘. 이것이야말로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숙소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써내려갔던 기사 초고 파일을 망설임 없이 휴지통으로 끌어다 놓았다.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경고창이 떴다. 나는 얘를 클릭했다. 그것은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냉소와 편견,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과거에 나 자신을 지워버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텅 빈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저절로 움직였다. 더 이상 꾸며낼 필요도 분석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진솔하게 써내려갔다.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정의의 죽음을 목격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의 한 낡은 동네에서 기적처럼 부활한 정의의 영혼과 마주했다. 나는 강민준 변호사의 헌신적인 열정과 주민들의 조용하지만 강인했던 연대, 그리고 김진우 판사가 보여준 위대한 지혜에 대해 썼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한 재판의 승리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법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랐다. 나는 내 기사를 통해 이탈리아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다. 아직 희망은 죽지 않았다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정의의 본질이 바로 이곳 한국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기사의 제목을 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영혼을 치유하는 판결. 내가 한국의 법정에서 기립박수를 친 이유. 나는 며칠 밤을 새워 기사를 완성했다. 그리고 내 저널리스트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기사를 이탈리아의 편집장에게 전송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가 내게 내린 징계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과 감동을 담아 그에게 보내는 나의 대답이었다. 기사를 전송하고 며칠이 흘렀다. 나는 초조하게 편집장님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가 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감상적이라고 비웃지는 않을까?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대한 칭찬 일색인 기사를 그가 받아들여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탈리아에서 걸려온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편집장님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무거웠다. 알레산드로, 기사, 잘 읽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자네, 정말 대단한 걸 보고 왔군.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난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그냥 기사가 아니야. 하나의 문학 작품 같더군. 내가 자네를 서울로 보낸 것은 내 저널리스트의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다. 이 기사, 내일 신문 일면 톱으로 시를 걸세. 전 세계 외신에도 바로 배포하도록 지시했네.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일면 톱, 그리고 전 세계 배포. 정말 이십니까? 물론이지.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냉소와 불신이 가득한 시대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 말이야.
자네 덕분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얻게 됐어. 고맙다. 알레산드로.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내 기사가, 내가 한국에서 겪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탈리아의 법조인들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시칠리아에서 절망에 빠져있던 피해자들이 내 기사를 읽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희망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저널리스트로서의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터였다. 나는 더 이상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나의 징계는 끝났고 나는 영웅처럼 금리환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아직 이 나라에 대해, 이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화려한 케이팝과 눈부신 경제성장이라는 껍데기 속에 감춰진 이 나라의 진짜 영혼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나는 편집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내 결심을 말했다. 당분간 한국에 더 머물며 한국의 영혼을 주제로 한 심층 기획 기사를 써보고 싶다고. 그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며칠 후 나는 은별동을 다시 찾았다. 이전처럼 취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나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어 있었다. 내가 골목길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내게 매달렸다. 기자 아저씨 왔다. 주민들은 마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는 박선자 할머니 댁텐마루에 앉아 강민준 변호사와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다. 그동안 동네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판결 이후 건설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들은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 은별동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상생 개발 모델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해왔다. 김진우 판사가 말했던 새로운 시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시작이죠. 강민준 변호사가 밥을 한술 크게 뜨며 말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의 말에 박선자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내 밥그릇 위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주었다. 기자 양반도 이제 우리 식구요. 힘들면 언제든지 와서 이 밥 먹고 힘내시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밥과 매콤한 김치,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 나는 이곳에서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집의 의미를 발견한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나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오랫동안 이곳 한국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가진 놀라운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세상에 알릴 것이다. 물론 이곳에도 어둠과 모순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모여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시칠리아의 태양보다 더 뜨겁고 지중해의 바다보다 더 깊은 영혼을 가진 이 나라를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국에 올 때 깊은 절망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법정을 영혼 없는 연극이라고 조롱했고 한국 사회를 깊이가 없는 로봇들의 도시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법이 어떻게 한 공동체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과 인간적인 온기가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연대, 즉 정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힘으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배웠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부서졌던 신념을 다시 세워주었고 차갑게 식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저의 오만함을 깨뜨리고 저를 더 나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깊고 강하며 따뜻한 영혼을 가진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편견이 깨지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